여기는 좀 저항이 좀 세요. 정말 맥스 2,550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 삼성전자는 일단 할 도리는 다 했고 갑자기 바닥치고 좀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흐름은 네,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뭐 요새는 조금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증권회사 직원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좀 기분 괜찮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기분 나쁘고 네. 뭐 항상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 저는 내 기분은 주가지수 연동제다 맨날 그러는데 뭐 요새 조금 좋았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매의 눈을 뜨고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또 어디로 잡힐지 고민을 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온기로 확 돌아선 게 우리나라는 좀 빨리 반영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확 돌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점 뒤에 한 10몇 % 정도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2,200을 만약에 저점이라고 치면 뭐 네. 130, 뭐 180 찍긴 했지만 2,200을 저점이라고 치면 뭐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되게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뭐 약간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산타랠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 저는 사실 CPI가 11월에 발표되는 10월달 CPI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한 7.6? 요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7.7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전에 예상을 뭐 8.1, 뭐 8.0 막 이렇게 예상을 해놨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게 나와버리니까 그날 정말 난리 급등이 났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CPI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약간 수그러들었었는데 또 PPI까지 또 잘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미국 시장을 좀 봤는데 또 소매를 보니까 소매 지표를 보니까 소비가 미국은 견조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소매가 견조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는 거죠. 미국은 아시겠지만 노동도 고용도 다 견조하고 소비까지 견조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 지표가 팍팍 꺾이는 게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생기고 있긴 한데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가고 그 이제 텍사스 연기금 펀드죠. 예, TRS 펀드가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부분부터 이제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대형주가 이상한데 하면서 대형주가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고 뭐 인도로도 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도 되게 막 좋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빠진 돈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좀 수급의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뷰도 긍정적으로 막 변하는 느낌, 맞아요. 그죠? 네. 일단 올라오니까 뷰가 변하는 느낌.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요새 시장은 잠재적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잠재적 호재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젠간 끝나겠지. 중국 봉쇄 언젠간 풀겠지. 뭐 이런 느낌, 그죠? 네네. 미국 금리 인상 언젠간 멈추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장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반등이었고 일단은 뭐 아무것도 개선된 건 없어요. 네. 그죠? 네. 개선된 거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개선이 됐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환경, 그다음에 경기 이런 게 개선된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한하게 막 정말 악재,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은 막 다 정말 심장 벌렁벌렁 걸릴 정도로 안 좋게 막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레고랜드 사태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 그렇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막 PF 붕괴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사의 압박으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 게 그 TRS 펀드 수급 영향에다가 또 정부가 이제 채권 안정 네. 펀드 기금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좀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등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2,400도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바로 넘어버리더라고요. 민망하게 바로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지고서 뭐 2,500 뭐 이렇게까지 와버리니까 여기는 좀 저항이 좀 세요. 2,500에서 뭐 정말 맥스 2,550 그다음에 코스닥으로는 730이 저항인데 맥스 750 여기까지가 딱 차트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저항이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지금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조금 타락 떨어지면서 뒤뚱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산타랠리가 왔냐 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은 일단 랠리는 한번 시작됐고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한 달 전에 공포 지수가 극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탐욕 구간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벌써요? 한 달 만에? 오. 그럴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주들 보면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 엄청 올랐어요. 네, 플랫폼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아시다시피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아, 화학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화학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도 리튬 뭐 이런 쪽들 엄청 많이 올라오고 네. 또 요새는 다시 바톤 터치하면서 니켈로 또 넘어가 있고 아.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어마어마했어요. 저 안 나온 동안 네옴시티 관련주들 정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비싸.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조정이 조금 일부 나오긴 했는데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테마주 장세, 종목 장세는 꾸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관련주, 뭐 하이드로 리튬 10배 올랐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 네옴 중에서는 한미글로벌 한 5배 정도 올라오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 종목 장세가 있으니까 이쪽은 뭐 산타 랠리 정도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그랬던 거고 지수로만 따진다라면은 그 산타 랠리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생각해 보면 바닥은 드러난 것 같은데 계속 랠리가 펼쳐질 것이냐라고 고민해 본다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막 악재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최근에 반응이 어때요? 뭔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잠재적인 호재에 반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악재는 크게 또 고려를 하지 않는 느낌? 이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시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동안에 안 좋은 뉴스를 뒤로 하고 뭔가 호재를 자꾸 찾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호재가 또 고갈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면은 또 자율적인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 이런 부분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공포심에 빠졌던 부분들이 그저 호재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주가가 그냥 약간 정상화된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빠질 수 있어 라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 뭐 저는 사실 뭐 탐욕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과하게 빠졌던 그러니까 딥하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는 조금 그냥 저희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수보다 오버된 것들, 오버슈팅된 것들은 지수 쪽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지수보다 지금 언더슈팅된 것들은 좀 지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변동성 구간은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12월에 이제 연준 금리 발표 있잖아요. 그때까지 특별히 악재가 없고요. 그거 지나고 나도 뭐 특별히 악재가 없어요. 연말까지. 그다음에 또 연초 되면은 뭐 4분기 실적 가지고 한번 뒤흔들어 댈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왜냐면 연준에서 말할 게 뻔하니까. 그죠? 뭐 지금 CPI 그렇게 꺾였는데 뭐 물론 12월 달에 나온 CPI도 이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꺾일 수는 있는데 연준에서 특별히 스텝을 뭐 세게 가겠다라는 지표 자체가 없으니까 연준에서는 12월 지표도 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0.5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 국채 10년물 쭉 빠졌죠. 그죠? 거의 3점대까지 빠진 것 같아요. 아니다. 그죠? 그 정도 빠졌죠. 2년물도 쭉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미국의 정책 금리를 한 5%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는 폭이 없어요, 별로. 요번에 만약에 5% 올리고 나면 0.5 올리고 나면 0.5 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올려봤자 0.25지. 네. 그러니까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지. 끝이 눈에 빤히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채권이라든지 그런 안전자산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많이 빠져있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환율 효과 엄청나잖아요. 지금 환율 많이 올랐다. 오늘은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환율 효과를 생각해보면 주식도 싼데
원화도 싸. 그럼 사놓기만 해도 환율 효과만 봐도 어디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산타 랠리냐 아니냐를 지금 당장 논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정 부분이 진행이 됐고 그 변동성 구간 안에서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여력은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겠고요. 좀 섹터가 많이 중요할 것 같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12월까지 두드러지는 악재는 없다. 뭐 이번 G20 회담하면서 그래도 뭐 얘기하잖아요. 긴축을 조금 조정을 하자. 맞아요. 뭐 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크게 뭐 좋게 얘기한 건 없지만 또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랑 크게 좋게 얘기한 건 없지만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출마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또 대북 관련주들이 또 막 움직여. 이거 다 기대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대북 관련주 트럼프 출마할 때까지 가겠죠. 뭐 근데 뭐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좀 그만 나오라고 막 난리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네네. 그 사람이 뭐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과도하게 악재를 반영했던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호재성 이슈에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단기적으로 쇼커버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쇼커버 장세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이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뭐 연말까지는 크게 뭔가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기 때문에 뉴스, 이슈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좀 호재성 뉴스나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단기적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좀 가르기 뭐랄까 골라내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죠? 반도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오늘 반도체 많이 빠졌지만 그렇다시피 변한 건 없다. 네. 변한 건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은 다소 좀 안정이 됐고 수급적인 부분이 다소 안정이 됐으니 시장이 그동안 과도한 공매도로 인해서 억눌리고 잘못됐던 비틀어졌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수준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작업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좀 종목별로는 시세가 충분히 좀 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종목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가 5만 원 한 5만 천 얼마까지 빠졌다가 그쵸. 빠르게 반등을 해서 6만 원 지금 살짝 넘어서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사실 저점에서 좀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게 없거든요. 그냥 CPI가 좀 내려갔다. 그거 하나뿐이지 이 펀더멘탈 관점에서 업황을 본다면은 3분기부터 지금 안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4분기 더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빨리 반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시 내려갔다가 뭐 약간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제 대세적인 뷰가 이렇다는 거죠. 그때 사실 오만전자 깨진다고 막 그랬을 때 삼성에서 지켜라 막 오만전자 유지하고 막 맞아요. 대책 내놓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약간 주주 환원 정책 그런 게 나오고. 정책들 그런 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재용이 이제 회장 되면서 좀 더 시장에서는 환호했었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내년 2분기까지 안 좋다. 근데 요새 좀 슬슬 반도체 되게 안 좋다고 말을 하는데 내년 2분기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니까 내년 2분기 지금 뭐 한 6개월? 보통 경기 6개월 선행하잖아요. 섹터 움직임이.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반응을 했는데 오늘 또 마이크론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또 감산한다고. 20% 감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산의 신호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서 물량이 넘쳐나서 재고가 넘쳐나서 삼성도 재고가 뭐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6조 뭐 5천억이라던가 그 정도로 재고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재고를 줄이는 방법은 감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감산의 속도가 더 커지면 환경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가 주는 것보다 감산의 속도가 커지면은 더 환경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감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만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업황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결국 삼성전자 이퀄 한국이란 말이에요. 수급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해외에서 그런 인덱스 펀드들, 패시브 자금들은 한국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비율을 채워야 되니까 계속 사 넣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변한 거는 없지만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쪽을 선택했던 거고 최근에 또 반도체 섹터가 좋았던 부분은 워렌 버핏이 TSMC에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옛날엔 절대 IT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IT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산업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워렌 버핏은 절대 IT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한테 필요한 필수 소비재,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 이런 쪽에만 워렌 버핏은 투자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애플을 투자하기 시작하더니만 거기서 재미를 봤는지 이제 또 TSMC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워렌 버핏이 반도체를 사네? 맞아요. 그러면 반도체 바닥인가 봐. 그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반도체 TSMC 투자래 뭐 이러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먼저 튀었지만 요새 좀 쉬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쪽들, 부품주들, IT 부품주들 이런 쪽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업황이 이제 또 바닥권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닥이 눈에 빤히 보여. 내년 2분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미리 항상 경기는 선반영 되니까 그 부분에다가 버핏도 TSMC 투자를 하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 지금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는 상태인 거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쭉쭉 저가에서 매수 들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고 하이닉스는 정말 쇼킹 하락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때 줍지 못한 게 한이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거보다 좀 왜냐면 지수가 막히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섹터 코스닥 쪽으로 좀 이동한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막 올라올 때 거래소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코스닥을 사고 있고 거래소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면 이게 고점이 물릴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중소형주 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수보다는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바닥이냐 더 가겠냐 이걸 고려해서 봤을 때 본다면 삼성전자는 일단 할 도리는 다 했고 지수 수렁에서 건져냈으니까 맞아요. 그죠? 할 도리는 다 했고 이제 뭐 나머지들은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 또 이러다가 지수 빠지면 또 삼성전자가 내가 또 한 번 다시 나서야 되겠네 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좋지 않게 봤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한 건 없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좀 선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실질적인 바닥은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소모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PC나 모바일 안 좋잖아요. 그나마 서버 향이 좀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게 잘 돌아간다던 DB 하이텍의 파운드리도 지금 가동률 100% 맨날 찍던 게 지금 92%대까지 내려왔답니다. DB 하이텍은 증설을 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맨날 증설을 안 해가지고 그 증설을 안 하는 게 항상 리스크였던 회사예요. 왜냐하면 더 벌 수 있는데 못 버니까. 근데 이런 일이 올까봐 DB 하이텍은 증설을 안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 좀 회장님 되게 보수적이에요. 완전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증설을 안 하고 버텼던 DB 하이텍도 가동률이 파운드리 가동률이 그 전에 어땠어요? 줄을 섰다고 그랬었거든요. DB 하이텍이 만들어 달라고. DB 하이텍 가동률이 92%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만 봐도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업황이. 줄을 서던 파운드리가.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실적 면에 있어서 개선되는데 시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개선이 있었고 그래서 좀 반등을 한 상태지만 또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사는 물량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었다. 뭐 삼성도 반도체가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쪽을 삼성 그룹주 안에서는 더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도 지금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가전은 안 좋은 상태니까 반도체 이쪽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쪽 부진한 상태. 하지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다라는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크게 출렁거린다기보다는 6만 원 선 정도.
지지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6만 한 3,000원, 4,000원? 여기 요때가 되게 저항이 강했고요. 거기가 2,500이라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지금 2,442잖아요. 네. 지수에서 제가 좀 되게 어렵게 봤던 자리가 2,380이었었거든요. 그럼 2,380에서 2,400 정도를 지지선이라고 본다라면은 지수가 지지했을 때 삼성전자 6만 원 살짝 깨는 선에서 보면 한 5만 8, 9천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지지선 보시면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뭐 한 5만 한 6, 7천 원? 뭐 이 정도? 5만 아니다. 8만 죄송합니다. 8만 네. 6, 7천 원? 네. 이 정도가 좀 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마구잡이 폭락은 조금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니까 빠지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큰 틀이 일단 지수 관점에서는 쉼없이 한 10몇 % 올랐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TSMC 투자한 그런 호재도 있고 약간 거기에서 자금이 약간 작은 중소형주 말씀하신 네. 소부장 이런 네. 쪽으로 좀 몰리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종목 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소부장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네요. 근데 오히려 많이 빠져 있었던 진짜 코스닥에 있는 장배주들 요새 좀 흐름 괜찮고요. 뭐 SNS텍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 제가 이거 되게 좀 쌀 때부터 계속 뭐 다른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SNS텍 같은 경우는 그 포토마스크의 원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포토마스크 하는 기억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엄청난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보다 보면 이게 노광 쪽인데요.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적용하면서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IT 기업들이 계속 테스트를 하려면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업체가 이제 주요 업체들인데 공급이 잘 안 돼서 이쪽은 쇼티지. 그래서 내년에도 한 25% 이상 쇼티지다.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이 SNS텍이 이제 포토마스크 원판이 이렇게 반도체 기판에 이렇게 막 회로 같은 거 막 그리는 거 있는데 그 바닥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카메라 사진 찍을 때 필름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 원판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 뭐 번쩍하면서 찍을 때 그 카메라처럼 뭔지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원판 회사가 SNS텍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쪽들 하고 오늘은 뭐가 많이 올랐냐 리노공업 많이 올랐고 네 최근에 보면 뭐 이제 PSK도 강하고 원익 IPS도 조용조용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뭐 원익 P&A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하다가 이제 뭐 2차 전지 한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 정지 중이기는 해요. 합병 때문에 NS랑 합병 때문에 그러긴 한데 뭐 원익 그룹주들 좀 좋고 하나 그룹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부진하긴 하지만 장비단에서는 좀 실적 괜찮을 거라고 내지는 실적이 바닥치고 좀 회복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의 흐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지금 지수 코스닥 150에 이제 새로 편입된 뭐 IS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코스닥 하면은 두 개예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코스닥 보시면 개인들 많이 샀거든요.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느낌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이오 하나도 잘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뭐 아웃소싱 줘서 매수하더라도 당연히 상위 시총 좋은 걸 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오트코텍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쇼커버가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바이오 반도체 또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나오니까 이거 덜 올랐다 하고 또 접근하기도 사실은 쉽잖아요. 그럼 종목 플레이가 되니까 또 이쪽으로 조금 또 역시 또 큰 것들은 또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강하게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쇼커버가 시장에서 좀 주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매수 이후에 쇼커버가 좀 주도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 우리 반도체 얘기하다가 제가 엄한 대로 샜는데, 네, 엄한 대로 샜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큰 반도체보다는 뭐 약간 중소형 단에서의 순환매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코스닥이 조금 다소 수익률 내기에는 조금 유리해진 구간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좀 알아봤는데 또 하나의 또 큰 축이 인터넷 플랫폼. 여기도 사실 그 CPI 낮아지면서 엄청나게 되돌렸잖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프로 오르고 네이버는 뭐 9% 오르고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도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 인터넷 플랫폼주 좀 바닥은 나온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제가 카카오뱅크를 네. 그래도 카카오 그룹 중에서 많이 빠지고 그래도 이거는 실적이 좀 되고 뭐 대출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제가 개인 계좌에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산악봤거든요. 근데 이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네. 끝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내가 뭐지? 막 이러면서 네. 난 진짜 바닥에 샀는데 나 몇 토막 난 거 산 건데 거기서도 막 마이너스 30몇 프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 인생에 이거 원금이 오는 날이 올까? 근데 원금 이상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순식간에. 정말.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이게 쇼커버의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 다 쇼커버. 그다음에 뭐 플랫폼 주식들 다 쇼커버 다 들어오면서 게임주도 그랬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크래프톤도 막 쇼커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카카오뱅크 페이 뭐 게임 그죠? 카카오 막 이런 거 다 쇼커버 플랫폼 기업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는 변한 게 없어. 네. 기업들의 실적도 딱히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당분간은. 그죠? 근데 일단 시장은 금리가 빠네. 더 이상 어디 이상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죠? 네네. 근데 경기는 침체로 갈 수도 있어. 나중에. 네. 그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고 혹여라도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면은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금리 때문에 피해를 본 섹터이면서 경기에 그닥 영향을 안 받는 섹터라고 산다라면은 제조업이 아니어야 되겠고 소비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항력이 없는 회사들이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에 경기하고 둔감한 민감이 아니라 경기 둔감주라고 해야 되겠다. 방어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눈길이 쏠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는 볼 대로 다 봤는데 더 이상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죠? 실질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면은 금리 인하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당 기업들은 이미 피를 많이 봤어.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호재예요.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경기가 둔화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경기 민감주나 그죠? 소비주들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이나 뭐 게임주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금리 때문에 큰 피해를 이미 봤지만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다. 그렇게 보신다라면은 일단 플랫폼 섹터나 게임 섹터, 바이오 섹터 이쪽들은 피해 볼 만큼 받고 더 이상 빠질 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관도 그렇고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봤을 때도 피해를 볼 만큼 봤는데 맞아요. 더 빠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갔을 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그죠? 그리고 지금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뭐 메가테크, 빅테크 기업들 사람 자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다 자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인원 20% 감축했네, 뭐 잘랐네. 하다못해 머스크는 사람 잘못 잘라가지고서 다시 돌아와줘 막 이러고, 그죠? 그럴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지금 감축이잖아요. 그럼 일단 비용 절감이 들어가죠.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비용이 줄어들 만큼 이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어적인 자리가 딱 왔다는 거죠. 그 메가테크 기업들은.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더 뭔가 안 좋아지지 않고 금리를 더 크게 미친 듯이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일단 인건비가 축소된 부분만큼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한테는 뭔가 더 나빠질 게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게임주 큰 것들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지금 최근에 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중국 때문에 뭐 일부 기대감이 올렸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무슨 마약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성장해야 될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시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한 그동안 많이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이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중에 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뭐 매크로 환경 사실 지금 막 실적이 막 어떻게 되고 이것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 매크로 환경이 약간 좀 정점에 다다르면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확실히 좀 바닥을 지지하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비용 절감을 많이 하고 일단
기업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거의 구조조정이에요. 맞아요. 금융위기 때도 저희 증권사, 은행 막 다 명퇴시키고 난 다음에 바닥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다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막 외국 같은 기업들은 보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더 오히려 재택근무 시킨대요. 회사 내에서 쓰는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용 줄이느라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하니까 줄이면서 계속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제일 힘든 게 마지막까지 제일 힘든 게 이제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소비주 중에서 미국 최근에 월마트는 실적이 선방했는데 맞아요. 타겟이 맞아. 타겟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타겟은 다음에도 계속 안 좋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20% 정도 좀 안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미국도 소비가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소비가 끝까지 살아 있었던 게 뭐였어요? 고가 물량을 매수해주는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 네. 명품 소비, 비싼 거 소비 그쪽이 버텨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예전에 보면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매출이 계속 잘 나왔던 게 그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하고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도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 먹는 거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가. 왜냐하면 뭐 타겟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이 월마트 같은 데는 그 뭐지? 샌드위치 하는 회사? 서브웨이. 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있는 회사는 방어적으로 되고 있는데 비싼 고가 상품을 팔고 이미 소비재를 팔고 있는 타겟은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 미국도 결과적으로 그동안 소비가 버텨줬었는데 이제 슬슬 소비가 좀 정점에 다다라서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침체 이퀄 호재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침체를 계속 유발시키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침체를 유발시키기 전에 죽기 직전에 일단 제세동기를 써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리면은 제세동기 아무리 해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게 좀 그걸 연준이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보면 이제 강력한 소비력을 보여줬던 중산층 이상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확실히 경기에 대한 부담이 슬슬 올라오고 있고 미국 집값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집값 빠지는 부분들이 리드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소비 지표에 잘 반영이 안 됐었지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 물가 지표 쭉쭉 빠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내년 4, 5월 뭐 이렇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 5%대까지 빠져요. 그러면 금리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랑 물가랑 비슷하면 금리를 가지고서 카드를 쓸 폭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은 내년 1, 2분기에 오히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미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라든지 그런 제조업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미 소비재는 힘들고 필수 소비재는 그나마 방어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주식들은 그런 소비류가 아니다.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 그러네요. 라는 부분들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종목적으로 온기가 돌면서 또 최근에 중국이 또 제로 코로나 완화 시그널 좀 보내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몇 개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도 약간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소비 섹터다 보니까 지금 더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본 데이터를 보니까 내년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업황이 뭔가요? 라고 이제 뭐 경제 관련주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항공이요. 그러면 내년에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섹터가 뭔가요? 질문했더니 건설이요.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이해는 가죠. 네네. 건설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지금 PF가 터지네 마네 맨날 그러고 있는데 겨우겨우 막 되게 틀어막고 있는 상태니까 뭐 집은 안 팔린다고 그러고 미국도 이제 계속 집값 하락하고 있고 중국은 뭐 부동산 막으려고 난리고 터질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커요. 다들 평생 집 하나 장만하려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집값이 빠지면 그 개별 가구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가 확 줄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집 3억에 샀는데 벌써 6억 됐어. 나 좀 써도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나 집 6억에 샀는데 집이 4억 됐어. 그러면 뭔가 줄여야 되고, 이자 부담은 엄청나고, 그 이자 부담 자체가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더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항공은 지금 환율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항공 수요는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공 수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그동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항공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여객, 송객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공항 가면 완전 매어 터져요. 근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실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 많은 비행기들을 다 화물기로 바꿨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이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운항 이제 편수가 예전에 비하면 현격하게 작잖아요. 이게 정상화되려면 내년 한 1, 2분기 지나야지만 좀 정상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만큼. 네, 그리고 뭐 요새는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가려고 난리예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제 손님들 나 유럽 3개월 갔다 올까 막 이렇게 전화하고 갔다 오신다고. 그럼 어떻게 사모님 주문은 그랬더니 카톡해 뭐 이러면서 가셨어요. 어저께.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주변에서만 봐도 친구들 뭐 다 일본, 뭐 그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객 수요는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계속 증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정상화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라는 게 기업 결합 심사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저는 여행이랑 항공 쪽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행도 치킨 게임이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정말 여행사들 다 죽었기 때문에 온라인 여행사 중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 다 끝내놓은 하나투어, 뭐 모드투어 이런 쪽들 저는 내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뭐 조금씩 모아나가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치킨 게임 끝났어요. 거의 중소형 여행사들 다 끝났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없어요 지금. 그죠? 네. 직원들도 다 잘랐고. 그리고 그동안 또 나라에서 보조를 주면서 버텨왔었던 섹터고. 그래서 여행사들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년에 분명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물론 그 실적 개선의 폭이라든지 적자 개선의 폭이 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겠고, 항공도 지금 환율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컸죠. 리스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요는 계속 늘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 소비주에서 화장품도 올라와요. 이거 왜 올라오겠어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근데 이슈는 뭐 광군제 때 뭐 LG생활건강 잘 팔았더더라 이러면서 LG생활건강 바닥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만한 호재에도 반응을 해요. 화장품 주식들이 몇 토막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기 안 좋아진다고 머리 2번 감고 1번 감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씻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씻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여자분들 이제 마스크 슬슬 벗으면 네. 화장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동안 눈만 그리고 다니다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본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시그널에 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섹터, 리오프닝 섹터에서 본다라면은 뭐 카지노는 뭐 일본 수혜를 많이 본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여행 섹터하고 이제 뭐 항공 섹터는 좀 환율 영향 받긴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다.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그런 정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소비주 전반이 다 리오프닝 섹터긴 합니다만은 리오프닝 섹터가 좋아지는 게 소비가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죠. 사실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는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2년을 못 갔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번은 간다. 다른 거 안 쓰더라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되게 잘 갔거든요. 리오프닝 섹터 되게 잘 갔었는데 뭐 국내 코로나도 다시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쭉쭉 빠지긴 합니다. 근데 진짜로 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많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면은 뭐 지금 망가져 있는 면세점도 좀 개연성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뭐 면세점이나 항공이나 여행 이런 쪽들은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잖아요. 네. 사실 3분기부터가 뭐 긴축의 효과, 그다음에 뭐 경기 둔화, 그래서 막 기업들의 이익 컨센서스 엄청 낮아지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약간 실적을 막상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섹터 뭐가 있을까요? 3분기 실적을 네. 열어봤을 때 네.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네. 컨셉을 엄청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덜 안 좋았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바이든이 이제 상원을 수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재생 이런 쪽들이라든지 뭐 지금의 IRA법 이런 쪽들을 계속 밀고 나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한 섹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전력을 생산하면은 배전, 송전해야 되고 케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배전, 송전 관련주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많이 잘 가거든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를 깔면 전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전기는 미국 보고 가는 거거든요. 내년 실적 엄청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전력선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건설 기계. 실적 다 좋았어요. 두산 바켓도 실적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계업종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런 쪽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연결해요. 우크라이나 이건 말이 재건인지 나라를 하나 다시 세워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사실.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면 뭐 러시아 해외 압류 자산이 650조라며요.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며요.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기업들 들어가겠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라면은 그런 류의 기업들이 나와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보면은 그동안 감리업체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뭐 한미글로벌, 뭐 유심부터 시작해서 히림 뭐 이런 식으로 감리업체들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오늘도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받은 기업들 쭉 MOU 맺은 기업들 이름 쫙 나왔잖아요. 뭐 삼성물산, 포스코 건설이 거기 뭐 1만 호를 뭐 짓는다더라. 뭐 그다음에 누구네는 뭐 네트워크 들어간대더라. 또 오늘 수소트램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대로템 엄청 오르고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까 보면은 철도 이런 쪽들도 맞아요. 네. 뭔가 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지금 별로였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아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3분기에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이 더 좋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테마가 계속 꾸준한 기업들. 네옴시티가 2029년도에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한대요. 아예 그냥 사우디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니까 뭐가 좀 예측이 안 스키를 뭐 되는데. 모래밭에서 탈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하겠다는데 뭐. 실내 약간 이렇게 조성해서 하나 보네요. 그때까지는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들어가고 건설 기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깔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런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또 스마트 빌딩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뭐 로봇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뭐 인도네시아 UAM이랑 철도 얘기 나오면서 철도 얘기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또 수세트렌 가지고서 이제 네옴시티도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바닥이고 실적도 다 바닥을 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인데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호재가 생긴 기업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했던 기업들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3분기 실적을 깠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2차 전지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미 좋았던 기업들보다는 3분기에 오히려 실적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테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실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가 바닥인 기업들 찾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겠고 또 내년에 계속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와 테마? 이런 뭐. 이 테마주가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테마잖아요. 사우디 빈살만이 오늘 와서 우리한테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뭐 이렇게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돈이 뭐 엄청나니까 몇 천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죠? 그죠? 상상이 미스터 되겠죠. 에브리띵이라면서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면서요. 뭐 자산이 몇 천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가 그 정도인데 제가 볼 땐 빈살만 개인 돈으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예요. 그냥 뭐 네. 사막에다 그냥 도시 하나 짓는 거잖아요. 그 네옴시티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 사막의 그 500m 높이, 옆으로 170km.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 채워 넣는 거에 중요한 것들을 사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설 기계 섹터, 그다음에 전력 기계 섹터.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르긴 했으나 만약 시장의 조정이 온다라면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니까 또 그런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비단 아니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바닥을 드러낸 기업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좀 찾아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2차 전지 관련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다. 근데 그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시장 안 좋을 때는 거의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한 20 몇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쵸. 단기간에 50% 이상 오른 그쵸. 건데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도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어저께 중국의 EV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제 그게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과다. 공급 과잉? 네. 오.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빨라도가 아니라 늦어도 2024년이다. 아 진짜요?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는 오. 시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거잖아요. 미국은 너도 나도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네. 계속 전기차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만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뭐 물론 대도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일반 미국의 가정들은 다 게라지가 다 있고 거기에서 다 충전하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조인트 벤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조인트 벤처를 계속 하면서 물량을 계속 확보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올라가요. 대형 셀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SDI도 많이 올랐었고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 셀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미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미국이 이제 공장을 진다고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구네랑 뭐 100 몇십 만 킬로와트 뭐 이렇게 와트 시 뭐 이렇게 계약했어 뭐 물량 계약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감안하면 몇 년도에 이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띠디디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네. 그럼 멀티플이 얼마네. 그럼 지금 주가 싸네. 그러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되는데 다 계산이 된 상태예요. 더 올라가려면 추가 계약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가 계약이 나오기가 지금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GM이 LG랑 얼티엄 셀즈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협업하고 끈끈했는데 GM이 최근에 삼성 SDI랑도 계약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SDI가. 근데 그 뒤에 SDI가 뭐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빠바박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셀이나 이런 업체들은 증설 이 이슈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설을 하는 게 돈으로 다 돌아올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증설 이슈가 원동력이었었는데 앞으로 그 종목을 투자할 때 증설 이슈가 스탑이 됐다라면은 그 증설 이슈가 맥스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증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맥스라고 따지면 지금은 거기까지 멀티플 다 받고 올랐으니 신규로 뭔가 증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건이 계약을 해도 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또 추가 증설,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미국에 공장이 있고 뭐 소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바이든이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러니 막 몰려갔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답이 없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2차 전지주들의 가격에는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분명히 그 연기금 펀드의 수급의 이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기술력이나 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맞손을 잡았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계속 그쪽을 확장했는데, 뭐 유럽에서는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오히려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을 더 미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맞아요. 선회했어요. 기존 네. 내연기관 쪽으로.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유럽은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완성차하고 전기차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사서 완성차의 비용에 딱 이게 맞으려면 10년, 최소 10년. 네. 10년이면 자동차 바꾸지 않아요? 바꾸죠. 그 전에 바꾸죠.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우리나라는 없죠.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충전 한번 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쪽을 빨리 갈 수가 없는 게 인프라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브라운관 배불뚝이 TV를 봤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 완성차가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완벽해져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초기 단계. 보세요. 지금 와 전기차 뭐 와 이래도 전체 자동차에서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고,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맞아요. 중국은 자동차, 전기차 비중이 거의 한 20%대 이상 될걸요? 네, 넘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20%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거기도 뭐 보조금 주고 그쪽 계속 밀어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 빼고 나면은 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 보면 또 테슬라 목표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뭐 중국에서도 테슬라 자동차 가격도 계속 깎아주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라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아예 제로였다가 1이 됐다가 2가 되면 따버리는 거예요. 3이 되면 50%가 된 거잖아요. 4가 되면은 계속 이게 뭐랄까 상승, 올라가는 폭이 점점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와 하는 생각이 들고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는 줄어드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주도 세타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물량이 없어요. LG화학이 80%나 갖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물량은 20%밖에 없는데 그 20% 중에서 계속 비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렇게 올라왔던 거고, LG 화학도 양극재 한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 다 시총이 큰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재주 단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는 탄력 많이 죽었어요. 움직임이 둔화됐어요.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지 잘 못해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네. 그죠? 약간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그나마 그 틈새에서 음극재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좀 전해질들이 좀 움직여서 첨보 같은 애들 네.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뭐 톤당 1억 천 뭐 하다가 뭐 1억 뭐 천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하얀 석유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리튬 업체, 중국에 있는 리튬 업체가 평가하기를 내년에는 리튬도 가격이 좀 떨어질 거야. 맞아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할 때가 항상 고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재를 뭐 개나 소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회사들은 지금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모든 회사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회사들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소재. 가스 특수가스 업체들도 다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2차 전지 장비 다 하는 회사 되게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디더라? 오션브릿지라는 회사도 반도체 회사인데 2차 전지로 수익을 더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고, 아까 원희피니도 반도체 회사인데 2차 전지 한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다 이런 2차 전지 장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나 화학 회사들은 다 소재를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돈 된다고 몰려들면 결국은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지금 막 커지는 산업에 맞춰서 아직도 계속 좋다라고 보지만 어느 순간 성장폭은 줄어든다. 그죠? 옵션과 같아요. 초기에는 빵 뜨지만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 옵션이 실적이 유지는 되지만 그 프리미엄은 점점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엔 프리미엄 확 오르지만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도 맨날 뭐 실적이 빠나잖아요. 그죠? 좋은 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버는 회사가 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니네는 이 정도는 벌어야 되라는 그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얘는 여기만큼 벌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지수 관련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인 건 확실하고 앞으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계약 체결이라든지 새로운 뭐 증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여주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면 계속 주가가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고민 시장들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업황이라든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확실시 되긴 하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간 좀 피로도도 쌓이고 여기저기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많이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하더라도 이제 슬슬 이제 여기서 빼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 다음에는 과연 어떤 주식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주식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주도주들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화학도 괜찮고요. 화학은 정말 시장에서 버린 카드였었거든요. 완전 버렸어요. 그렇죠. 화학은 버린 카드였었어요. 네. 왜냐면 이건 경기가 엄청 민감하고 공급 과잉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학이. 맞아요. 너도 나도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근데 결국은 경기 꺾이고 안 좋아지고 뭐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화학주들 완전히 정말 안녕 이렇게 됐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몇 토막이 날 수가 있어. 뭐 대한유화 이거 미쳤네. 뭐 금호석이 어머 미쳤네. 롯데케미칼 어머 돌았나봐. 막 이런 정도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 화학주들이 움직이면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 사실 화학주가 움직이면 시장이 좀 돌아서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학주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또 계속 가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무섭게 올랐는데 뭐 롯데케미칼은 지금 그 롯데건설 좀 도와줘야 되는 것 때문에 유상증자 설 뭐 회사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정된 바가 없는 거지 아니야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눌림목의 시간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화학주들이 내년에 실적이 좋아요. 지금은 실적이 정말 비루한데 걔네 이쪽도 계속 이게 뭐랄까요? 생산량을 캐파를 계속 조절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컨센이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2차 전지의 바톤을 넘겨받는다라면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저희가 말한 뭐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라는 느낌만 나오면 또 소비주가 뭐 리딩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민감하지 않은 그런 섹터주들이 리딩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단순히 여기가 2차 전지 후발이에요라고 말하기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섹터한테 기회는 다 열어놓고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슈에 좀 반응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항공이나 그런 여행 같은 그런 섹터도 내년에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게임이나 바이오도 정말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더 이상 주가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오면 또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다 그래요. 모든 섹터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주도주에서 쉽게 탈락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그거를 뒤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거 뭔가를 찾자라면은 저는 내년에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모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 그게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1, 2분기에 오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시간 속에서 뭔가 정책 테마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 확실히 좀 받쳐주는 기업들 이런 쪽들 내지는 턴어라운딩에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기업들 이런 쪽들로 좀 순환매가 섹터 어느 하나가 주도하기보다는 좀 돌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좀 나오게 되면 이쪽이 확실해요 라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빨리 모실게요. 지금은 좀 누구한테라도 좀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정말 많은 상장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섹터 몇 개를 찝어주셨기 때문에 뭐 그 중심으로 잘 스터디를 해보시면 되죠.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 뭐 투자한테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볼만한 그런 뭐 투자 아이디어, 섹터,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1억이 있다면 뭐 1억은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제 포트는요. 요새 제 포트는 좀 차라리 제 포트를 뭘 담고 있는지를 네. 섹터로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왜냐면 종목 말하면 좀 그러니까 네네. 요새 좀 컴플라이언스 강화돼가지고 유튜브에서 종목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네. 뭐 만약에 1억이 있다라면은 제 포트는 지금 현재는 현금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고 있는 게 플랫폼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를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좀 담고 있고요. 제 포트는 항상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낙폭과대주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대형주 중에서 좀 중대형주 중에서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일부 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뭔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빠져도 좀 견뎌질 수 있는 좀 저평가된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저는 좀 포트를 짜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형주보다는 조금 대형주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중소형주 단 또 내지는 업종 대표주인데 그 업종이 정말 바닥인 업종 이런 쪽에서 저는 조금씩 포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거는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이에요. 뭐 게임이랑 저기 뭐 여행이랑 뭐 그런 것들 플랫폼 일부는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고 바이오는 조금 트레이딩으로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IT 말씀하셨어요. 네, IT 요것도 조금 너무 많이 빠져서 더 빠지긴 좀 쉽지 않다 싶은 거. 네, 요런 것들. 제가 요새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또 반도체 이제 회사를 하나 샀는데 제가 바닥일 때 샀거든요. 네. 근데 바닥일 때 샀는데 더 빠지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네. 원금을 팔았거든요. 팔고 나더니 15%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IT 부품 뭐 장비 이런 쪽들은 지금 정말 최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은 좀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담아놓고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좀 지금은 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장기로 뭔가 담아가지고 가기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빠지면은 더 살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현금도 한 40%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고 친다라면 현금은 30~40%는 좀 유지하시고 종목도 개인적으로는 좀 낙폭과대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실적도 바닥을 치고 더 실적이 더 빠지기도 좀 힘들 것 같은 기업들 이런 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과 게임 요거는 조금 깔고 가보자라고 해서 조금 깔아놨고 IT하고 바이오는 좀 트레이딩 성격으로 조금 매수를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좀 팔았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일부는 좀 있어요. 그것도 좀 사고 팔고 할 거기는 해서 또 이걸 뭐 길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지금 포트는 좀 짜져 있어요. 플랫폼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조금 있고 네, 다 그런 식으로 저는 낙폭과되면 너무 줍줍해놔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쌀 때 줍줍해놓으면 이게 사람이 또 조금만 올라도 금방 팔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하락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와, 이 주식 진짜 싸다 싶어서 샀는데 진짜 많이 빠져서 샀는데도 그 마지막 하락이 정말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렇죠. 이 마지막 하락을 맞고 나면은 정말 띵 하잖아요. 정말 예, 거기가 너무 가파르니까. 근데 그거에서 또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다들 주식들이 많이 빠졌네 수준이에요. 이제 너무 빠졌네 수준보다는 이제 많이 빠졌네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런 거 올라왔어도 이렇게 놓고 보면 세 발에 피해요 아직까지. 맞아.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동안 뭐 고가 나고 신고가 나고 뭐 52주 신고가 나고 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저 2차 전지 쪽에 다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주가 흐름에 있어서 지수보다 더 오버슈팅 된 거는 다시 또 지수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라는 게 항상 한쪽만 예뻐하진 않아요. 이쪽이 너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좀 덜어내가지고 많이 모자란 쪽이 항상 채워주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항상 시장의 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퍼내져가지고 바닥을 드러낸 종목들이 나중에 뭔가 물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을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좋은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시장 많이 어렵죠.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저도 맨날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방송 나가서도 그렇고 바닥에서 잘 섹터를 바꿔놔야지. 이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지만 반등할 때 수혜를 본다. 안 그러면 이게 복구가 안 된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빠질 땐 똑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땐 순서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은 있어요. 그럼 지수는 바닥에서 이미 벌써 몇백 포인트가 올랐는데 내 주식은 바닥이야 계속. 그러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포트 재조정을 분명히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트 재조정을 안 했다라면은 지금은 좀 재조정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겠다. 또 섣불리 주도주 잘 가다가 조금 빠졌다고 그쪽으로 옮겨 타봐. 이게 다시 더 빠져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와 버리면 진짜 멘탈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 빠졌다고 또 그게 또 테마주로 많이 오른 것들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고 주가는 많이 빠졌고 수급적으로도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공매도가 안 나오거나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하는 그 괴리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전략이 좀 맞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물론 금투스데 이슈가 완벽하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좀 쇼커버 괴리율이 높은 기업들 좀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연말로 가면은 공매도 쳤던 쪽에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배당 수익까지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쇼커버가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좀 선택하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고 안전한 기업들을 좀 선택하셔서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무턱대고 많이 오른 거 조금 조정 나왔다고 쫓아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지수 관련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종목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 하단에 있는 그죠? 예, 중소형주 땅 그 업황이랑 연결되어 있는 파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서 이렇게 잔뿌리가 되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쪽들에서 조금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은 침체예요.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네네. 미국이나 좋았는데 침체로 갈랑말랑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미국 빼고 다른 데는 다 침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다른 분들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시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2천 깬다. 내년 상반기 중에 또 더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건 모를 일이에요. 시장은 항상 예상과 반대로 가요. 그럼 정책을 퍼붓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잖아요. 중간에 호재가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보고 투자 전략을 쓰기보다는 지금은 좀 가까이 보면서 전략을 쓰시고 바로바로 전략 수정하시면서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면서 원했던 종목이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만 매수한다. 요 전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적의 바닥을 드러낸 종목. 이런 쪽들 좀 찾아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너무 공포감에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 과감하게 사고 아니면 바로 팔고 이러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안적으로 대응하는 원시안 멀리 보고 나 이 종목 진짜 큰 뷰를 가지고 매수할 거야 이러기보다는 짧게 좀 대응하면서 좀 가볍게 가는 전략이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 멀리 가고자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폭망해 있지만 내년 반드시 좋아질 거야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모아가는 전략도 오케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모아가는 게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다라면은 너무 부안해동해서 급등주 따라잡기 하기보다는 내가 좀 중심을 잡고 원하는 종목,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맞춰서 사시는 게 지금은 좀 맞다. 그리고 시장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그리고 현금은 일정 부분 좀 가져가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반등한 만큼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대형주에서 빠져서 이제 종목으로 지금 순환매가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다음에 투자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